아, 진짜요. 제가 오늘 어제 막년회 그걸 읽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화로 지금 길에 꽉 막혀서 이준석 예. 위원장은 길에서 뉴스닥 특이하게 마무리. 코너 끝나고 저랑 얘기 좀 잠깐 하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 사실은 두 분에게 준비한 질문이 제가 하나 있었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사자성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문들이 뽑은 것들도 나오는데 소장님,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한마디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설거지로 정했습니다. 설거지? 무슨 설거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체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잖아요. 예. 근데 6개월 동안 한 거는 지난 정권들에 대한 설거지가 주였다. 물론 한 손으로 설거지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또 요리도 하고 있어요. 그 설거지와 요리를 동시에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설거지와 요리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한 단어 설거지 쉽게 확 와닿네요. 이준석 위원장. 예, 저는 사실 허성무 소장님의 여당 관점에서 그걸 보시니까 이제 설거지를 표현하셨겠지만은 저는 좀 야당 관점을 보다 보니까 보수 폭망이라고 그냥 하고 싶습니다. 보수 폭망. 이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폭망이라는 용어인데 완전히 망했다. 폭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작년 이제 10월쯤부터 최순실 사태 때문에 이어져 내려온 위기가 올해 들어가지고 최순실 사태 여파도 있겠지만은 보수 야당 간의 갈등도 있겠고 그렇죠. 물론 또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야당이라는 게 과거에 IMF 시절에도 생각해 보면은 보수 야당이 물론 IMF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신뢰를 못 받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한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제 생각에 앞으로 우리가 개헌 그러는데 보수 세력도 앞으로 한 30년 동안 뭘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폭망 설거지.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정리하고 싶으세요? 올 한 해를 좀 보내주시고 받으면서 오늘 뉴스닥 정리 시작을 해보죠. 상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성모 소장님. 상한가 누구 고르셨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를 골랐는데요. 안철수 대표. 이준석 위원장님 상한가요? 저도 평소엔 잘 안 올라오는데 홍준표 대표입니다. 오늘 잠깐 이거 하한가 아니고 상한가에 안철수 홍준표. 사실은 뉴스닥 연말 시상식 하면요. 홍준표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최다 하한가 부문 대상감 아니에요?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이 어떤 사태에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내일부터 해서 투표 이제 이게 며칠간이 결정적인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가를 골랐는데. 잠깐만요. 일단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안철수 대표와의 이제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왜 상한가인가부터 좀 짚어보죠. 왜입니까? 우선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말을 막 하고 이래도 보면 한쪽에 발에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모래주머니 빼고 이제 달리는 느낌으로 이제 더 센 말들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센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보면 정부 비판하면서 또 홍준표 대표 특유의 스타일로 되게 세게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과거의 홍준표 대표가 하던 저격수 시절의 얘기보다는 좀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 정도가 막힌 거였어요? 예전에 홍준표 대표 찾아보면 더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이나 아니면은 대선 때 이럴 때 보면은 당의 저격수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도 있다 이런 말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더 세게 나왔었거든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제천 화재 현장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보면 갈수록 이제 홍준표 대표의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더 센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신감이 붙었다. 그나저나 그 전에 말입니다. 허성무 소장님. 오늘 자유한국당이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뭐냐면 징계위가 열려요. 여기에 회부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류여해 최고위원. 그리고 류여해 최고위원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해왔던 정준길 전 대변인. 두 사람이 오늘 회부가 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사이에도 그 평화의 성탄절에도 류여해 홍준표 류여해 두 사람의 장외신경전은 계속됐어요. 먼저 홍준표 대표가 아직도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당에다가 연탄을 피우면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연탄가스 정치인이 있다. 연탄가스 정치인이 있다. 이러자 류여해 최고위원도 지지 않고
주모가 주막에다가 연탄을 피우고 탈출을 해버리면 거기서 낮술 드시던 그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올렸어요. 주모가 이제 홍 대표가 지난주에 류 최고위원 가리켜서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예,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홍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유해 대표를 제거해야만 최고위원회를 잘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징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명 처분을 해야만 최고위원 자격을 박탈할 텐데. 징계위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 정도 있잖아요. 경고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명이 돼야지만 최고위원에서 탈락입니까? 아예? 자격 박탈이죠. 그런 정도 할 만큼 유해 의원이 이제 해당 행위를 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해당 행위라기보다는 홍준표 대표하고 뭐 맞서 싸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홍준표 대표나 지금 징계위가 만약에 제명 처분까지 강하게 간다면은 이것은 이제 짐이 곧 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독재 정당으로 가는데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추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의 성격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굉장히 상징적인 거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준석 위원장이 이 자유한국당 쪽 소식에는 더 정통하실 텐데 어떻게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홍 대표가 윤리위에서 이걸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열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역시 본인도 이제 품위 유지 못했다는 이유로 홍준표 대표를 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리위에.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윤리위에서 원래 제명할 때 현역 의원이면은 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현역 의원이 아니고요, 유열 최고위원도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진짜 막말 징계를 만약 받는다고 한다면 두 분 다 잘릴 수 있는 건 윤리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서로 제소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약간 궁금해지긴 하고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품위 유지가 지금 유일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뭐 유열 최고도 최근에 실수를 뭐 포항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했지만은 홍준표 대표도 과거에 후보되기 전에도 좀 한 실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윤리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왜냐면 윤리위라는 건 상당히 뭐 사법부가 공정성이 결여되면은 그때부터 사법부가 아닌 것처럼 윤리위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에서. 이게 세력 간의 싸움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고 최종 중재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전격적으로 윤리위에서 둘 다 가벼운 경고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제가 기억하고 있던 시절에 정상적인 새누리당 윤리위라면 그 정도 판단할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합리적이라면 경고 이상 주긴 좀 어렵다 이 상황에서. 그렇죠. 상황 자체는 그렇죠. 원래 윤리위가 뭐 더 강하게 징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홍준표 윤리위 아닙니까? 홍준표 윤리위고 홍준표 자체가. 대표의 자신감이 지금 충만해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뭐 앞으로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 방법이라든지 장악에 대한 걸 다 말해줄 텐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면은 뭐 내년 공천도 거의 다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경선 필요 없다. 그렇죠. 경선 그런 거 해봐야 본선 경쟁력만 해친다. 지금 이런 태도거든요. 유일하게 경선할 수 있는 데는 대구 경북 말고는 없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당의 성격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식을 좀 뒤엎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명까지도 상식을 뒤엎으면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유해 최고위원이랑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정준길 전 대변인 이분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이 금태섭 의원님이랑 동기일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정준길 대변인 저도 이제 친하게 알지만은 이분이 절대 이런 걸 묵과할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법원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송 들어갑니다. 근데 정당 싸움에서 법원 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 지나가고 나면은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국민의당 지금 뭐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쇼잉일 뿐이지 뭐 결정돼서 가버리고 나면은 뒤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유한국당 오늘 징계위 열립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홍준표 대표가 상한가라는 거. 허 소장님은 안철수 대표를 상한가로 이제 골라오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시던 것들, 지금 밀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죠. 밀고 나가고 있어. 올해 안에 어쨌든 투표를 마무리 짓겠다. 전당원의 뜻을 묻겠다. 상한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뭐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할 건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하나 잘라야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 합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한 거고 칼을 뽑은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고 약 20명 정도가 20명이면 절반이 넘어요, 사실. 그렇죠. 39명이니까요. 네.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 반대를 하면서도 지금 당장 당을 깨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깨진 거지만 네. 결국 이거는 이제 서로가 거기 전국구 의원들이 속해 있거든요. 네가 나가라 그렇죠. 하고 있는 거 나는 못 나간다. 왜냐하면 서로 먼저 깨고 나가면 전국구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뿐이고 그 실제로는 이미 깨졌고 이미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절차로서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게 불가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가는 거고 이제 지도자로서 그 길이 옳든 그러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은 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당원 투표에서 그럼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아까 안철수 대표는 그랬어요. 난 진짜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표 계산은 했을 거라고 보세요. 찬성표 많이 나오는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계산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노선을 정해놓고 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지역구 의원들이 많고 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아주 강력하고 저항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호남의 중진들이 실제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거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속수무책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이제 호남에서 그동안 자기가 지지도 받고 또 뭐 약간의 그것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호남에서의 더 이상의 확장성은 자기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본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남은 자기에게는 레드오션이고 자기의 블루오션은 다른 지역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서 가겠다는 분명한 노선을 정했어요. 결국 경상도 쪽을 뚫어야 내 블루오션이 열린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수도권이죠. 두 개인데. 아까 제가 그 질문도 근데 드렸어요. 아니 안철수 대표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꿈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본인은 말씀 안 하시겠죠. 저는 좀 전에 인터뷰는 못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영역 확장 그리고 지금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 어딘가. 이분은 원래 경제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윤이 남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겁니다. 블루오션.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는 3단계 통합론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나 뭐 이런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3당 합당하려는 거 아니냐. 결국엔 보수당으로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지렛대로 합당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물론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전략으로 그럴 수 있다 보지만은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는 것과 자유한국당을 아예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안철수 대표나 측근들의 워딩을 살펴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개념보다는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나올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가 아직까지 뭐 본인의 지금까지 했던 말 다 뒤집고 자유한국당이랑 합당하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에 만약 찬성표가 많이 나와서 진짜 통합 수순으로 가게 되면은 20명의 반대파 의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예요? 거의 아무 선택지도 없을 것이고 일부 이제 민주당에서 뭐 받아줄 사람들 지금 2-3명이라 얘기 나옵니다. 보면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으로 2-3명 정도에게는 민주당 입당을 제의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제외하고는 아마 뭐 행동이 제한되지 않을까. 뭐 나가봤자 어차피 제가 말했듯이 개인적인 아까 능력 있는 2-3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내년 2년 뒤 총선에서 이제 뭐 새로 이제 물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 민주당에서 2-3명 국민의당 의원한테 들어오시라고 제안했다는 걸 들으셨다고요? 예,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국민의당 굉장히 핵심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2-3명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 예. 그분 이제 통합 반대파에 있는 분들 중에 2-3명. 그렇죠. 그런데 사실 통합 반대파 입장에서 참 난감한 것이 지금 지방선거, 물론 국회의원을 놓고 보면은 그런 반대파라는 게 존재하지만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구의원, 시의원 하시는 분들 레벨로 내려가면은 거기는 그런 반대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지금 당면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당이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도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를 던지는 것이 거기 가면은 거의 80-90% 압도적으로 찬성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한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얼마 전에 상한가 고르시더니 왜 바로 하한가를 주세요? 2주 전에 상한가를 골랐는데요. 예. 예, 뭐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치적 비중 그것 때문에 이번에 UAE 방문이 가지고 오는 파장이 굉장히 컸죠. 자, 그런 이유로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 누구 주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사퇴 연장선에서 손학규 전 대표 골랐습니다. 아유, 국민의당 얘기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또 손학규 상임 고문을 하한가에 턱. 아니 지난주 귀국했는데 왜 하한가입니까? 바로? 지난주 귀국하신 것부터가 하한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통합중재파 아니면 이런 뭐 통합파와 이제 반통합파의 중재로 이제 손학규 고문의 역할이 이제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예. 사실 손학규 고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이제 지나갔습니다. 열차가 지금. 이게 초기 단계였다면 뭐 중재가 가능하겠지만은 이미 안철수 대표와 반통합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굉장히 크게 있고. 그렇죠. 거기다 이건 3자거든요.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이제 바른정당 계열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손학규 대표가 거의 한 1, 2년 가까이 정치 일선에 뛰어들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등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통합에서 결정적인 역할, 뭔가 공을 세우려면 더 빨리 귀국했어야 됐다. 이번에도 타이밍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도를 통해 접하지만 손학규 대표께서 타이밍이 귀국이든지 아니면 칩거를 푸는 타이밍이 항상 보면은 큰 의미보단 다른 이제 사건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절묘해요.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징크스라기보다는 이게 루틴화된 게 아닌가. 너무 늦게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은 타이밍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손학규 대표는 세력이 없는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력이 없는 정치는 어떤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요. 결국은 손학규 대표님이 이 타이밍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 안철수 대표는 혹시 통합이 된다고 하면 나는 대표직 안 맡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그 대안으로 손학규 고문이 통합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뭐 여론조사에서도 제3의 인물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정당이라는 게 뭐 그럼 안철수 대표 혼자 하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도 같이 있고 하는 거죠. 또 많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준석 위원장 생각 묻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손학규 고문을 통합 당대표로 세우자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인 게 손학규 대표가 원래 그런 역할 많이 하신 건 맞는데 그 경우는 보통 정당이 약간 당나라 군대 같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모셔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양당의 리더십이라는 게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이라는 게 거의 확고하고 그리고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 유승민당이라는 게 확고해진 상태 속에서 실제 대주주들이 아주 뭐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손학규 대표가 의미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할 게 없을 거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네요. 그냥 손학규 고문을. 알겠습니다. 허 소장님. 네네. 하한가로 임종석 비서실장. 하한가? 예, 지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을 다녀온 지가 보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 갔을 때는 뭐 북한 비밀 접촉설, 그다음에 뭐 전 정권 사정에 대한 무마설, 온갖 이야기들이 별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최근에는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는가 하면은 뭐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 조카의 연애설까지 나오고 한국의 어떤 연예인하고의 열애설까지 등장할 그까지 뭐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 또 카타르하고의 불화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 프레임이 하나 씌워져 있죠. 뭔가 이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또는 전 정부의 어떤 보복을 하려고 해서 큰 국가적 위기가 있다.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큰 국가에 뭐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하는 이런 뭐 심지어는 그래서 김성태 의원은 어제 그 이야기까지 원전 게이트란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청와대 분수광장에 가서 이제 뭐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휴가를 가버리고 돌아왔어도 지금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 해서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맞습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있으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프레임이 마치 맞는 것처럼. 프레임이 말릴 거다. 국민들은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되겠죠. 이 시간이 지속되면은. 그래서 빠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외교라는 게 비밀이 필요하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지나친 비밀주의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이 정부가 이제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서서 대응을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자꾸 빠지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휴가 가고 빠진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한가를 줄 수밖에 없다. 엉통하실 텐데 어떻게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홍 대표가 윤리위에서 이걸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여해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역시 본인도 이제 품위 유지 못했다는 이유로 홍준표 대표를 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리위에.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윤리위에서 원래 제명할 때 현역 의원이면은 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현역 의원이 아니고요, 유여해 최고위원도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진짜 막말 징계를 만약 받는다고 한다면 두 분 다 잘릴 수 있는 건 윤리위에서.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연 서로 제소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약간 궁금해지긴 하고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품위 유지가 지금 유일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뭐 유여해 최고도 최근에 실수를 뭐 포항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했지만은 홍준표 대표도 과거에 후보되기 전에도 좀 한 실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윤리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왜냐면 윤리위라는 건 상당히 뭐 사법부가 공정성이 결여되면은 그때부터 사법부가 아닌 것처럼 윤리위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에서. 이게 세력 간의 싸움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고 최종 중재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전격적으로 윤리위에서 둘 다 가벼운 경고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제가 기억하고 있던 시절에 정상적인 새누리당 윤리위라면 그 정도 판단할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합리적이라면 경고 이상 주긴 좀 어렵다, 이 상황에서. 그렇죠. 상황 자체는 그렇죠. 원래 윤리위가 뭐 더 강하게 징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홍준표 윤리위 아닙니까? 홍준표 윤리위고 홍준표 자체가. 대표의 자신감이 지금 충만해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뭐 앞으로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 방법이라든지 장악에 대한 걸 다 말해줄 텐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면은 뭐 내년 공천도 거의 다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경선 필요 없다. 그렇죠. 경선 그런 거 해봐야 본선 경쟁력만 해친다. 지금 이런 태도거든요. 유일하게 경선할 수 있는 데는 대구 경북 말고는 없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당의 성격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식을 좀 뒤엎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명까지도 상식을 뒤엎으면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유여해 최고위원이랑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정준길 전 대변인, 이분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이 금태섭 의원님이랑 동기일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정준길 대변인 저도 이제 친하게 알지만은 이분이 절대 이런 걸 묵과할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법원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송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근데 정당 싸움에서 법원 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 지나가고 나면은,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국민의당 지금 뭐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쇼잉일 뿐이지 뭐 결정돼서 가버리고 나면은 뒤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유한국당 오늘 징계위 열립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홍준표 대표가 상한가라는 거. 허 소장님은 안철수 대표를 상한가로 이제 골라오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시던 것들, 지금 진짜 제가 오늘 어제 막년회 그걸 읽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화로 지금 길에 꽉 막혀서 이준석 위원장은 길에서 뉴스닥 특이하게 마무리. 코너 끝나고 저랑 얘기 좀 잠깐 하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 사실 두 분에게 준비한 질문이 제가 하나 있었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그 뭐 사자성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문들이 뽑은 것들도 나오는데, 소장님,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한마디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설거지로 정했습니다. 설거지? 무슨 설거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체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한 거는 지난 정권들에 대한 설거지가 주였다. 물론 한 손으로 설거지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또 요리도 하고 있어요. 그 설거지와 요리를 동시에 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설거지와 요리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한 단어, 설거지. 쉽게 확 와닿네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뭐 사실 허성무 소장님의 여당 관점에서 그걸 보시니까 이제 설거지를 표현하셨겠지만은, 저는 좀 야당 관점을 보다 보니까 보수 폭망이라고 그냥 하고 싶습니다. 보수 폭망. 이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폭망이라는 용어인데. 완전히 망했다. 폭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작년 이제 10월쯤부터 최순실 사태 때문에 이어져 내려온 위기가 올해 들어가지고 뭐 최순실 사태 여파도 있겠지만은 뭐 보수 야당 간의 갈등도 있겠고, 물론 또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야당이라는 게 과거에 IMF 시절에도 생각해 보면은 보수 야당이 물론 IMF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신뢰를 못 받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한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 앞으로 뭐 우리가 개헌 그러는데 보수 세력도 앞으로 한 30년 동안 뭘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폭망 설거지.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정리하고 싶으세요? 올 한 해를 좀 보내주시고 받으면서 오늘 뉴스닥 정리 시작을 해보죠. 상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누구 고르셨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를 골랐는데요. 안철수 대표. 이준석 위원장님 상한가요? 저도 평소엔 잘 안 올라오는데 홍준표 대표입니다. 오늘 잠깐 이거 하한가 아니고 상한가에 안철수, 홍준표. 네. 사실은 뉴스닥 연말 시상식 하면요. 홍준표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최다 하한가 부문 대상감 아니에요?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이 뭐 어떤 사태에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예. 어쨌든 내일부터 해서 투표 이제 이게 뭐 며칠간이 결정적인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뭐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상한가를 골랐는데 잠깐만요. 일단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안철수 대표와 이제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왜 상한가인가부터 좀 짚어보죠. 왜입니까? 우선 뭐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말을 막 하고 이래도 막 보면 한쪽에 발에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모래주머니 빼고 이제 달리는 느낌으로 이제 더 센 말들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센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보면 정부 비판하면서 또 홍준표 대표 특유의 스타일로 되게 세게 말하긴 했지만 예. 그래도 뭔가 과거의 홍준표 대표가 하던 저격수 시절의 얘기보다는 좀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 정도가 막힌 거였어요? 예전에 홍준표 대표 찾아보면 더 했습니다. 예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이나 아니면은 뭐 재선 때 이럴 때 보면은 예. 당의 저격수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도 있다 뭐 이런 말 하다가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더 세게 나왔었거든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뭐 제천 화재 현장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보면 갈수록 이제 홍준표 대표의 뭐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더 센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신감이 붙었다. 그나저나 그 전에 말입니다. 허성무 소장님. 오늘 자유한국당이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뭐냐면 징계위가 열려요. 여기에 회부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류여해 최고위원. 그리고 류여해 최고위원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해왔던 정준길 전 대변인. 두 사람이 오늘 회부가 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사이에도 그 평화의 성탄절에도 류여해 홍준표 류여해 두 사람의 장외신 경전은 계속됐어요. 먼저 홍준표 대표가 아직도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당에다가 연탄을 피우면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연탄가스 정치인이 있다. 연탄가스 정치인이 있다. 이러자 류여해 최고위원도 지지 않고 주모가 주막에다가 연탄을 피우고 탈출을 해버리면 거기서 낮술 드시던 그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올렸어요. 주모가 이제 홍 대표가 지난주에 류 최고위원 가리켜서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예,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홍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유해 대표를 제거해야만 최고위원회를 잘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징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명 처분을 해야만 최고위원 자격을 박탈할 텐데. 징계위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 정도 있잖아요. 경고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명이 돼야지만 최고위원에서 탈락입니까? 아예. 자격 박탈이죠. 그런 정도 할 만큼 유해 의원이 이제 해당 행위를 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해당 행위라기보다는 홍준표 대표하고 뭐 맞서 싸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홍준표 대표나 지금 징계위가 만약에 제명 처분까지 강하게 간다면은 이것은 이제 짐이 곧 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독재 정당으로 가는데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추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의 성격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굉장히 상징적인 거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준석 위원장이 이 자유한국당 쪽 소식에는 더 측근들의 워딩을 살펴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개념보다는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나올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측근들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가 아직까지 뭐 본인의 지금까지 했던 말 다 뒤집고 자유한국당이랑 합당하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에 만약 찬성표가 많이 나와서 진짜 통합 수순으로 가게 되면은 20명의 반대파 의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예요?
거의 아무 선택지도 없을 것이고 일부 이제 민주당에서 뭐 받아줄 사람들 지금 2-3명이라 얘기 나옵니다. 보면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으로 2-3명 정도에게는 민주당 입당을 제의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제외하고는 아마 뭐 행동이 제한되지 않을까. 뭐 나가봤자 어차피 제가 말했듯이 개인적인 아까 능력 있는 2-3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내년 2년 뒤 총선에서 이제 뭐 새로 이제 물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 민주당에서 2-3명 국민의당 의원한테 들어오시라고 제안했다는 걸 들으셨다고요? 예,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국민의당 굉장히 핵심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2-3명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 예. 그분 이제 통합 반대파에 있는 분들 중에 2-3명. 그렇죠. 그런데 사실 통합 반대파 입장에서 참 난감한 것이 지금 지방선거, 물론 국회의원을 놓고 보면은 그런 반대파라는 게 존재하지만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구의원, 시의원 하시는 분들 레벨로 내려가면은 거기는 그런 반대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지금 당면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당이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도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를 던지는 것이 거기 가면은 거의 80-90% 압도적으로 찬성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한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얼마 전에 상한가 고르시더니 왜 바로 하한가를 주세요? 2주 전에 상한가를 골랐는데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치적 비중, 그것 때문에 이번에 UAE 방문이 가지고 오는 파장이 굉장히 컸죠. 자, 그런 이유로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 누구 주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사퇴 연장선에서 손학규 전 대표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또 손학규 상임 고문을 하한가에 턱. 아니 지난주 귀국했는데 왜 하한가입니까? 바로? 지난주 귀국하신 것부터가 하한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통합중재파 아니면 이런 뭐 통합파와 이제 반통합파의 중재로 이제 손학규 고문의 역할이 이제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손학규 고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이제 지나갔습니다. 열차가 지금. 이게 초기 단계였다면 뭐 중재가 가능하겠지만은 이미 안철수 대표와 반통합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굉장히 크게 있고. 그렇죠. 거기다 이거 3자거든요.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이제 바른정당 계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학규 대표가 거의 한 1-2년 가까이 정치 일선에 뛰어들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등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통합에서 결정적인 역할, 뭔가 공을 세우려면 더 빨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죠. 밀고 나가고 있어. 올해 안에 어쨌든 투표를 마무리 짓겠다. 전당원의 뜻을 묻겠다. 상한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뭐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할 건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하나 잘라야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 합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한 거고 칼을 뽑은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고 약 20명 정도가 20명이면 절반이 넘어요, 사실은. 그렇죠. 39명이니까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 반대를 하면서도 지금 당장 당을 깨지는 못하잖아요. 사실상 깨진 거지만 결국 이거는 이제 서로가 거기 전국구 의원들이 속해 있거든요. 네가 나가라 하고 있는 거. 나는 못 나간다. 왜냐하면 서로 먼저 깨고 나가면 전국구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뿐이고 그 실제로는 이미 깨졌고 이미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절차로서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게 불가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가는 거고 이제 지도자로서 그 길이 옳든 그러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은 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당원 투표에서 그럼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아까 안철수 대표는 그랬어요. 난 진짜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표 계산은 했을 거라고 보세요. 찬성표 많이 나오는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계산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노선을 정해놓고 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지역구 의원들이 많고 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아주 강력하고 저항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호남의 중진들이 실제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거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속수무책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이제 호남에서 그동안 자기가 지지도 받고 또 뭐
약간의 그것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호남에서의 더 이상의 확장성은 자기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본인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남은 자기에게는 레드오션이고 자기의 블루오션은 다른 지역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서 가겠다는 분명한 노선을 정했어요. 결국 경상도 쪽을 뚫어야 내 블루오션이 열린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수도권이죠. 네. 두 개인데. 아까 제가 그 질문도 근데 드렸어요. 아니 안철수 대표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꿈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본인은 말씀 안 하시겠죠. 저는 좀 전에 인터뷰는 못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영역 확장 그리고 지금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 어딘가. 이분은 원래 경제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윤이 남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겁니다. 블루오션.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는 3단계 통합론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나 뭐 이런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3당 합당하려는 거 아니냐. 결국엔 보수당으로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지렛대로 합당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물론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전략으로 그럴 수 있다 보지만은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는 것과 자유한국당을 아예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안철수 대표